네, 안녕하세요. 3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차시도 이 표현주의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2차시에서 우리가 그 표현주의의 지금 이 문구에 대해서 했다면, 요 시기에는 이 상징주의와 표현주의는 이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 중에 대표적인 화가로 될 수 있고요. 에밀 롤레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화가이고요. 본래 성은 이 한젠으로 에밀 한젠이 본명입니다. 최초의 표현주의 화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도 이 그 1차 세계 대전을 겪었던 그 화가입니다. 이거는 파이프를 불고 있는 얼굴입니다. 슐레이비히 이 조각 학교를 졸업한 후 이 공업학교에 이런 그 용기를 만드는 용기화 교사로 교편을 잡다가 회화 쪽으로 전향을 한 화가입니다. 이 미넨, 파리, 코펜하겐 이런 등지에 유학을 해서 인상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후 이 독일의 이 드레스덴의 이 브리케파에 참가했으나 이 브리케파는 이 다리파라는 이런 그 파를 결성을 한 협회입니다. 그래서 참가를 했지만 이들과 결별을 하고 이 나치스의 그런 탄압 후에도 중앙과도 교섭을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유체화와 함께 많은 이런 수채화 판화는 이 현대 독일 회화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런 목각공예를 습득했고요. 한때 베를린에서 이 가구와 장식 미술가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케 도르, 그러니까 다리파 그룹의 이런 시절 이 목판화의 제작 방법은 이 그림에까지도 이런 감정 표현 그리고 현실 사회를 넘어선 이런 종교적인 이런 감정 표현으로 이색적인 이런 종교적인 표현주의 해화를 구현해 나갔습니다. 이 그 자유분방한 이런 공상 또 대담한 형태의 뭐 터포름에 불꽃같이 타오르는 정동적인 색채 특색으로 하는 그의 조형, 괴한 인간의 가면, 원초적 자연, 꽃과 물체의 마술적인 현현, 영혼과 광기와 신앙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밀 롤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나의 작품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주의에 속하는 작품의 특징은 작품의 주제 자체가 아니라 주제에 대한 작가 개인의 감수성과 심리적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롤데는 1906년에서 1907년 독일의 이런 표현주의 다리파 하파가 우리가 아직 브리케가 독일어로 브리케가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리파에 합류했었는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어느 화가보다도 다리파에 추구했던 예술적인 지향점을 가장 잘 그려낸 화가로 평가받은 사람이 이 에밀 롤데입니다. 롤데는 현대화에 따른 이런 대중과 사회적인 문제보다는 인간 본연의 본질성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롤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정신과 종교에 대한 생각, 정열적인 그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그려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롤데의 근원적인 표현 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강렬하고 자유분방한 이런 색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인 표현주의 양식의 종교화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브리케 다리파와 결별한 롤데는 1909년부터 약 20여 점의 이런 종교화를 제작했는데요.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림들입니다. 몇 점을 보여드릴게요.
롤드의 종교화는 비록 그 자신은 신앙심으로 인한 열정으로 그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배를 자아내는 이런 성스러운 기존의 종교와는 거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이 에밀 롤드의 성스러운 밤입니다. 이게 그 예수의 탄생이죠. 또 십자가형, 채수의 만찬, 뭐 이런 그림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소재로 그 제목만으로도 이 관람자는 작품에 대한 예상과 경외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놀드의 종교화를 보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표현 방법이 너무나 과격하고 충격적이라는 거죠. 어떤 충격적이냐면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힘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이 두 사람, 지금 이렇게 두 사람, 두 명의 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유대인의 왕이라는 뭐 이런 그 조롱 섞인 제패를 붙이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패를 이렇게 만들었죠. 예수의 옷가르지에 이런 그 제비뽑기 장난을 하는 군인들 막 이렇게 군인들이, 그리고 슬퍼하는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모두 성서에 나온 실제 인물과와 굉장히 충실하게 재구성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너무 다르죠. 10명의 그런 인물이 꽉 채워진 캠퍼스 안에 풍경은 고사하고 언군법도 무시된 답답한 배경의 구도와 마치 가면을 쓴 듯한 고통스럽고 일그러진 그런 앙상한 그 예수의 이 예수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이 들게 하고요. 예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을 봤을 때 너무나 이 그림이 충격적이고 압박을 받는, 이 그림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이 특징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전에 그 성모 마리아상이나 우리 전통주의 그림들은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이 에밀 롤드의 최후의 만찬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롤드의 최후의 만찬은 유명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도 너무나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거칠고 투박하고 빈곤하게 묘사된 예수와 제자들. 이것은 차라리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과 마찬가지로 매우 협소한 장소에 서로의 몸을 부대끼며 모여있는 이 예수와 제자들은 초라하고 남루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성인이기 이전의 사람이다로 말하고 있습니다. 광기 어린 이런 작품에서 사악한 악마의 그림이라는 평도 듣기로 했던 롤드이지만 현대 회화의 종교 미술에 중요한 자취를 남긴 화가 중에 한 명임은 분명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옛날의 그림들은 굉장히 잘 그리고 멋있고 그런 그림이었다면 이 놀드의 그림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또 놀드하면 이런 강렬한 색채와 대담하고 자유분방한 이런 형태의 기괴한 작품들로 대표적이지만 이 꽃, 바다 이런 주제의 서정적이면서 아름다운 이런 수채화들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놀대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 꽃은 단순한 정물이 아닌 자신의 놀대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투영한 상징물로서 이 생기와 활력을 의미하는 동시에 덧 없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꽃은 그 자체의 물성을 넘어선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놀대는 특히 이런 양귀비 꽃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타오르는 듯한 붉은 컬러가 표현에 대한 의지와 영정을 품은 자신의 자아를 은유하기에 알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1920년대부터는 전원 속에서 은둔하며 어느 유파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술 세계를 이어간 롤데라고 합니다. 그는 한때 나치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롤데의 그림 속에 표현된 정신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감정의 투사를 위험하게 본 나치는 오히려 롤데의 작품들을 퇴폐 미술로 지정해서 작품 활동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나치의 탄압 후에는 이 교류하던 그 작가들과의 교류도 일제 끊고 고독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고 1956년에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놀데가 죽기 바로 얼마 전 독일은 그의 현대 독일 회화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인정해 일반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영예 큰 독일 공로 훈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놀데가 이 그 1차 세계대전 전쟁을 치르면서 그런 사회의 비난 그런 것들을 아마 그림에다가 비유해서 그런 정신적인 표현과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클림트입니다. 여러분도 뭐 이 클림트 그림은 다 보셨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구스타프 클림트는 이 황금색 그 색채화가로도 또 유명하죠. 이 사람도 이 1862년, 그 1918년 그 사이에 화가입니다. 오스트리아 화가고요. 빈 분리파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림트는 여성에 관한 그림을 유난히 많이 그린 것 중에 하나가 이 클림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 5개 작품을 보여주는데요. 평생 동안 찬반 논의가 무성했던 미술가 구스타프 클림트는 대중과 주류, 미술계 그리고 평론가들로부터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클림트의 작품은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가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근대 이런 섹슈얼리티와 에로틱한 이런 서막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순수와 태폐를 넘나드는 클림트의 매혹적인 작품 세계는 시대를 뛰어넘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클림트 그 미술의 특징을 보면 우아함과 분방함이 있습니다. 이게 그 클림트 작품의 특징입니다. 또 클림트는 이런 그 처음부터 그림에 풍부한 이런 장식을 채워서 빈 곳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이런 꽃, 장식, 기하학적 형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인물이 입은 옷의 무늬도 어지러울 정도로 얽혀 있습니다. 나아가 작품의 가장자리나 액자에도 그림을 그리는 장식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의 한 부분 한 부분은 섬세하게 채워져야 한다고 그를 유혹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풍부한 장식이 많고요. 또 찬란한 이런 황금빛, 약간 그 옐로우빛이죠. 노랑 이런 황금빛과 화려한 색채가 이 클림트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이 보면 굉장히 생동감이 나는 회화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영원한 유혹의 대상이다 하고 이런 여성의 그 유혹하는 섹스 어피얼 이런 그림들도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고유한 자연이다 하고 이런 클림트 예술의 특징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키스죠. 남성성과 여성성이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직선, 사각형 이런 것을 남성으로 표현하는 거죠. 남성은 이렇게 직선적이고 사각형의 이런 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원형, 동그란 이 원형은 여성을 표현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여자는 남성에 대한 순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봤을 겁니다. 키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여백이 가득 찬 이런 그 원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이 조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의 빛을 보면 이런 황금빛 빛깔이 전체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박과
금색 물감을 자주 사용했던 이 황금 시기의 대표적 작품 중에 하나가 이 키스죠. 그리고 꽃이 흩뿌려진 작은 초원 위에 서 있는 두 연인은 주변과 분리되어서 그들을 마치 후광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금빛 아우라 안에서 서로에게 황홀히 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림트는 모든 것을 초월한 이런 본능적인 사랑의 순간, 남자의 뒷목에서 퍼지는 쥐지도 못하는 여인의 오른손은 이 여인의 오른손은 신비로운 관능의 세계에 접근하려는 이런 두려움과 기대를 복합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자의 드레스에 두드러지는 이런 화려한 원형 무늬와 남자 옷에 보이는 힘찬 직사각형 장식의 그런 강한 대조를 통해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장식은 크림트의 상징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이런 아우라와 매혹적인 아름다움은 에로틱한 기쁨의 결정체로서 연인들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이런 황금빛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림트의 이런 키스는 황금빛으로 인해서 더욱 신비하고 화려하고 관능적인 이런 세기말적 에로티즘의 걸작으로 뽐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클림트의 이 키스는 굉장한 유명한 작품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유디트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그 부분적으로 잘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유디트 원입니다. 이거는 그 정숙했던 과부 유디트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던 이 홀로페르누스를 유혹한 뒤 목을 베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개 같은 여자죠. 클림트는 그런 유디트를 재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클림트 그림에서는 유디트는 정숙과 거리가 멀고요. 팜프파탈에 가까운 표정과 분위기를 풍긴다는 거죠. 지금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또 지금 요 글입니다. 요거 있죠. 여기 여기는 이 지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투예요. 이 투는 처음 그리보다 더 매혹적인 여인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눈 아래 이렇게 점을 그려서 더 매혹적으로 느낌을 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로페루스의 목을 벤 용감하면서도 정숙한 여자 이미를 찾을 수 없고 그림을 발표해서 전시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살로메가 아닐까 했다고 합니다. 살로메는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 데려온 의붓딸의 이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남성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화려한 유닛 유닛 유디트의 이런 그 형태 원과 이 사각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현대적인 표현으로 했다는 것을 굉장히 신비로움의 매혹적인 이런 그림에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이 테두리는 이렇게 황금색으로 했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비판한 이 요한은 이 헤롯의 명령으로 우물 아래 갇히게 되고 요한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이 살로메를 무시한 요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헤롯 왕에게 요한의 목을 베어서 자신에게 선물로 줄 것을 소원했죠. 그래서 헤롯은 요한의 목을 베어서 머리를 건네준다는 그 그림을 아마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이 선물을 받고 요한의 입에 키스를 했다는 내용이 성서에 나오는데 위의 그림들을 보고 사람들은 충분히 살로메로 오해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만 성취입니다. 역시나 여자의 몸을 모두 가릴 만한 만큼 크게 그렸습니다. 여자의 몸을 이렇게 다 가렸죠. 지금 여자 남자 그 키스하는 그 장면의 그 뒷면입니다. 이 바탕을 보면 이렇게 그 달팽이 모양의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모양은 이런 건축
건축에 표현한 이런 곡성, 아루누모 양식을 빗따서 이렇게 달팽이 모양의 이런 배경을 이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대에 그런 건축 양식을 여기다가 배경으로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배경색도 이런 황금빛으로 모든 것을 이런 금색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나이입니다. 다나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 아르고스의 왕의 딸이라고 합니다. 예언자가 왕에게 다나이가 만일 아들을 낳은다면 그 아들이 왕을 죽이게 될 운명이라는 말을 듣고 다나이가 남자와 결혼할 수 없게 집에 가두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바람둥인 제우스 신이 다나이의 우연히 보고 반해서 다나이에게 접근해서 다나이는 곧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다나이와 그의 아들을 쫓아내지만 아들이 성장해서 경기에 출전해서 언발을 던졌는데 관람객 중 한 사람이 마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다나의 아버지 아르고스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르고스의 왕의 딸의 그 신화에서 나오는 이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번째 과제가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차 시, 2차 시, 3차 시 했던 그런 상징주의나 표현주의들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뭐 조사를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이 문구 5개 절규에 대한 거고 4개는 컬러고 하나는 석판화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뭉크에 대한 이 절규에 대한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이것들이 좀 더 이야기거리를 하고 싶고 이거를 가지고 좀 더 변형을 시키겠다 하면 이렇게 뭉크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것들을 이렇게 변형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뭉크지만 여기에 뭐 이런 캐릭터들을 넣어서 이게 이제 영화에 나홀로 나오는 걔죠. 케빈이죠. 이런 식으로 이 배경을 넣고 나 자신을 넣어도 되고 이런 UFO를 넣어도 되고 이런 캐릭터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셔도 되고 다운을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 위에다가 뭐 사진을 찍어서 붙여도 되고 이거는 뭐 기법이나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디자인 수업도 아니고요. 이건 교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나게 표현을 해주고 싶으면 이 뭉크의 절규에 나는 어떤 면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했다 해서 뭐 이렇게 본인의 얼굴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우주 아니면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런 그 크림트에 여러 가지 면들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크림트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뭉케 절규를 이렇게 하나를 원작을 놓고 이거를 나의 전기는 어땠을까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시를 넣은 겁니다. 뭉크가 아니어도 돼요. 클림트를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가 그 전에 했던 화가들 있죠. 모로를 해도 되고 뭐 다른 사람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접하기 쉬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작을 하나를 이렇게 놓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고 이거는 그려도 되고 붙여도 되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제는 이 상징주의, 표현주의 작품 조사 분석학입니다. 그래서 이 색은 자유롭게 색연필, 크레파스, 색종이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그 대신 토론방에 올려주세요. 과제는 파일로 하나 해서 올려주고 토론방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누구 작품에 나는 이것을 뭘로 했다. 그렇게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거만 한두 줄 간단하게 토론방으로 제가 이 과제는 토론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과제방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 과제는 이 뭐 과제대로 해도 되지만 토론방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토론방에 하나를 넣어주고 여러분들이 과제방에 올려줘도 되고 사실은 토론방에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방, 토론방 다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고요.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기존의 거, 그 다음에 변한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써주셔도 돼요. 기존 거.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다. 그리고 이거에 느낀 점들을 여기다가 한두 줄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재미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